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게요. 잘 지내시죠? 네, 그럭저럭. 특히 일본의 지금 지진 상황 때문에 그것도 새해 1월 1일부터 그렇죠. 난 거잖아요. 1월 1일 날 일본에서는 뭐 그 노또 한도? 예. 한국어로 읽으면 노등 반도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네.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네다에서 일본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 비행기하고 부딪혀서 예. 불이 났죠. 그래갖고 300 몇십 명이 다 대피하고 난리 났었죠. 그 연초부터 좀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뭐 아주 난리 났었어요. 거기가 일본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진원지가 도야마현. 거기는 도야마 북쪽 90km 해역. 그렇죠. 이시카와현이에요, 정확하게. 네. 이시카와현하고 도야마현하고 후쿠이현하고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지역인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해 접한 지역, 니가타 이쪽 언저리.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어로는 노토한도라고 하는데 네. 노동 한국어로 그대로 한자 읽으면 노등 반도라고 읽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반도로 이렇게 튀어나온 곳인데 거기서 지진이 났죠. 엄청 큰 지진이 나가 7.3. 그 7.4. 네, 7.4 나갔고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근데 뭐 이제껏 왔던 동일본 대지진에 비해서는 2011년.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피해가 그거보단 적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피해가 크죠. 막 쓰나미가 많이 이렇게 오고 쓰나미도 왔는데 네. 쓰나미는 그렇게 동일본 대지진처럼 높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피해 현황 같은 걸 보면 사망자가 한 128명 정도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그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못해서 행방불명인 사람이 195명. 이게 어제 날짜예요. 중경상이 513명. 그다음에 2,000명 정도가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가 파괴돼서 네.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 고립돼 있고 28,000명 정도가 피난. 거기 뭐 망가져도 못 사니까 이재민이 그 정도 발생해서 피해가 커요. 근데 지진 피해가 세 종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진이 피해 났으니까 그냥 건물이 무너지니까 피해를 입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진의 피해는 세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일단 건물이 무너지니까 피해를 입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액상화라고 해서 그 도로 밑에 지하수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땅 밑에 그럼 지하수가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멀쩡한 집안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죽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깔아놓는 거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 8층짜리 건물 하나가 옆으로 넘어졌죠. 네. 옆으로 그대로 90도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그 빌딩에 깔린 집이 또 되게 많고 그런 식의 어떤 액상화로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산사태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피해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피해인데요. 그 집 아까 28,000명이 피난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피난 가신 분들이 가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독사 같은 것도 나오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당장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승용차 안에서 살거나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이코노미 증후군인가 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런 정도의 지금 피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에 진도가 7.4로 비교적 컸다라는 거. 이게 예전 지진하고 좀 다른 점도 있나요?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세월이 흘러서 예전보다 그 고령화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피해났던 부분들은 고령화율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높은 데예요. 50%예요. 그 지역이 특히 그 지역이 50%요?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 정도 연세가 되면 혼자 살거나 뭐 노인들끼리 살 거 아니겠어요. 시골이니까. 예. 그러면 집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지은 집일 거잖아.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 넘어갈 텐데 진도 7 정도 되면 버틸 집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집을 노인분들만 사시는 집이다 보니 그걸 돈 들여서 고치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칠 필요도 못
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게 많고, 두 번째로는 쓰나미도 오고 네.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럼 민첩하게 도망가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 나이에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여기 나가서 어딜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민첩하게 피난도 못 가다 보니 쓰나미도 들어오고 집이 무너져서 이제 사고가 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로는 육로가 차단이 돼가지고요. 반도인데 도로가 완전 파손돼가지고 차단이 됐으니까 구조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구조를 들어오려면 이제 차로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로 해서 들어오거나, 근데 바다도 지금 쓰나미 때문에 걱정돼서 못 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헬기 같은 거를 동원해야 되는데 예. 그런 헬기가 민간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위대를 통해서 뭐 부탁을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원활하지 않고, 여진이 요번에는 엄청 많았어요. 한 1000번 정도. 1000번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지니까 다 해서 7.3 이후로 뭐 5 정도 되는 거, 6 정도 되는 게 뭐 몇십 회, 몇백 회 되고, 네네네. 점점 해갖고 진도 3까지 내려가면 1000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건물이 세게 흔들려가지고 앙상하게 위험하게 버티고 있는데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하면 그 뒤로는 살살 쳐도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마침 비가 왔어요. 2일날, 3일날. 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더 심해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야, 근데 이게 또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대응하는 것도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쵸.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집을 또 보수하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추가로 투자해서 집을 더 보강하시기도 어려운 측면인 거고. 이번에 특히 화제가 됐던 게 그 재해방송 아나운서가 네. 너무 살벌하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뭐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식의 아나운서 너무 오버한다. 비판도 살짝 있었는데 예. 결국 칭찬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재난방송은. 그 재난방송은 좀 과할 정도로 해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정도로 그 열심히 재난방송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네. 피해가 큰 거죠. 저 어디서 봤는데 일본에서는 재난 방송을 하는 것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무슨 TV 도쿄가 나오면 그게 최고 수위라고 하고. 그렇죠. 이게 어느 방송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요? 일단 NHK는 주간 방송사고요. 예. 기본적으로 NHK가 주간 방송사고. 예. 그다음에 그 재난 방송 어느 정도 일정 피해 이상이 되면 네. 모든 방송국의 방송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올스톱이에요. 전부 재난 방송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하면서 위쪽하고 옆쪽이 이제 재난 방송에서 사용하는 라인이고, 이 부분만 기존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모든 방송 올스톱하고 재난 방송으로 돌아갔죠. 근데 TV 도쿄는 뭐예요? 이게 TV 도쿄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방송국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BS 같은. 민영. 민영. 테레비 도쿄. 네네. 근데 민영 방송인데 거기마저 재난 방송을 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구나. 이런 모조리다. 느낌인 거예요. 공영 방송이면 당연히 이제 재난 방송 주관사일 테고 KBS처럼. 근데 TV 도쿄처럼 규모가 커지면 모든 걸 다 하는, 모든 방송이 다 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봤는데 TV 도쿄에서도 재난 방송을 하면 이거 진짜 큰 거다.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도 좀 더 큰 이제 여진 없이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재해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재해가 엄청 많잖아요. 뭐 쓰나미도 있지만 뭐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 피해 같은 것도 많고,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훈련이 참 잘 돼 있기도 해요. 잘 돼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령화가 진행돼 버리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해줄 게 없고 뭐 이래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느낀 게 그 훈련 대비 같은 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그 1월 1일 날인가 2일 날 있었던 일본 그 민항기 잘과 해상 자위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충돌을 했는데, 요는 잘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정상적인 착륙 허가를 받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해상 자위대 해상 보안청 비행기는 그 활주로 전에 서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려오면서 잘기의 왼쪽 그 엔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불이 났죠. 그래서 그 해상 자위대 이쪽 해상 보안청 비행기는
6명 정원인데 조종사만 살고 다 그래요? 저거 돌아갔다고 하고 대신에 이 보잉기는 보잉 737이거든요. 거기 많이 300명 가까이 탔는데 네네네. 그 불 나면서 활주를 해 나가면서 딱 서가지고 한 20초간은 비행기에서 이제 탈출을 못 하고 있다가 나머지 20초, 30초 만에 다 탈출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뉴스에서 보니까 한 명도 안 남고. 근데 그 활주로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앉아 있어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바퀴 닫자마자 다 뛰쳐나가려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훈련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저기 조용히 해라. 저기 따라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스스로가 서로 간의 경계라 그래야 되나?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다면 나쁜 건데 제 시에는 그게 이제 침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2개, 맨 뒤에 1개, 문 3개를 열어가지고 탈출을 다 시켰는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쪽 승객은. 그리고 다행히 탈출한 후에 비행기가 폭발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조종사가 전 좌석을 다 확인하고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사가 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이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대난에 대해서 그 재해 대책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끝없는 훈련을 하니까 그런 훈련을 물론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하겠지만 엄청 많이 했고요. 그 매뉴얼대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 텔레비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 됐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내려왔다라는 게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 이제 비행기를 타건 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옛날에 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보다 더 앞에 가 있는 게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매뉴얼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이제 수없이 어느 정도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 좀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응 같은 거는 참 좋았는데 이번에 그 지진 후속으로 지진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속상한 일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태원이나 세종시나 해병 사망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정부 대응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본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 상황에서 최선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구호대가 들어가서 구호물자를 주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래도 현장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재해 지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군인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이게 일본도 자위대가 있고 자위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게 되게 늦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자위대 출동이. 근데 왜 늦었냐면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 씁쓸한 일본인으로 봤을 땐 씁쓸하겠죠. 뭐냐면 자위대가 출동을 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떤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름도 자위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의 그 자유로운 이동을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해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이거 지금 긴급하게 자위대 출동을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총리 대신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총리 대신이 방위 대신한테 부탁을 해서 방위 대신이 자위대 지시를 해서 그래서 그 자위대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출동을 하거든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그 피해 난 뒤에 뭐 이틀이 지났니 3일이 지났니 했는데도 뭐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깔려 있는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식량 문제, 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본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재해 대책을 좀 잘한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 아까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부 대응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막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막 바꾸자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국민성 자체가 그런 걸 안 하는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어서 결국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시끄럽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편은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근데 좀 우스갯소리로 재밌기도 한데 우리가 그 8.15 광복절 날 네. 일본 얘기가 반드시 나오고 거기 나오죠. 보면 그 일본 천황이 그 항복 선언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네. 그 좀 가늘은 목소리로. 예.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다에르 가타키오 다에 시노비 가타키오 시노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부분이 방송이 되거든요, 주로.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본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다 보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거겠죠. 그냥 일단 참고 견디자. 요게 더 먼저라는 거죠. 일본 그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요. 우리 그게 같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 막 끄집어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난상토론 벌어지고 막. 여기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일본은 안 들려요. 그래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제도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좀 느리게 변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뭐 우리가 당장 참고했으면 하는 거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집집마다 다 줘요. 어떤 책자 같은 거예요? 책자 같은 예. 거 다 주고 그다음에 또 해저드 맵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는 그 땅, 예. 그 동네 어떤 특성상 네. 어디는 비가 오면 몇 센치 정도 비가 오면 침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도 위에 매핑돼 있는 그런 책자들을 준다는 거지. 해저드 맵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를 그죠? 아날로그지만 예. 종이책을 줘도 문제지. 해저드 맵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아 우리 동네 여기가 위험하구나. 비 제일 많이 오면 여기는 제일 먼저 그렇지. 가지 말고 뭐 피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그쵸. 되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면 네네네. 그 지진 대비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번거지 같은 거 다 애들 나눠주고 그렇죠. 모자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쓰고. 모자 쓰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훈련을 수시로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요즘 걱정이 되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 지진대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땐 전혀 지진이라는 게 없었는데 요 근래 뭐 네네네. 포항에서도 있었죠? 네네. 있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몇 년 전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쪽 그 때문에 한국도 강릉에 쓰나미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 동해는 이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이 우리나라가 있어서 방파제가 돼서 네. 쓰나미가 일로 왔다가 절로 가죠. 아. 이게 돼서 너울성 파도가 커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래도 지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예, 장래적으로는 뭐 100% 안전한 건 없겠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보니까 건축 기준으로는 뭐 진도 7을 지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괜찮겠죠. 근데 엊그제 뭐 요 근래 들리는 그 순살 아파트라 그러나 철거 빼먹고 하는 거. 네. 그 아마 그 사람들은 야, 이 정도 없어도 충분히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네. 그런 지진이 오게 되면 심각한 거죠. 이번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쪽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 그렇죠. 이게 좀 세게 와가지고 혹여라도 잘못되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요. 한편으로는 또 그 건너편에 우리나라 울진 이 언저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지진 그러면 뭐 땅이 쩍 갈라지고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지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지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과 직하 지진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보면 옛날 집들은 벽돌로 진 집이 많잖아요. 네. 1층짜리. 옛날 집. 옛날 집. 예. 옛날 집 아직도 많잖아요. 그 양옥집이라고 하던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 번 오고 이거 한 번 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또 그 고층 빌딩 많고 고층 아파트 많은데 걱정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초에 그 수도권에서도 몇몇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 그 뭐 대피하다 계단에서 질식해서 죽고 뭐 어디 뭐 아이 안고 뛰어내리고 아빠가 죽고 뭐 이런 얘기 들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일본이 이제 옆 나라가 지진,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또 우리의 그 재난 방지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항상 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이제 자연재해 없이 되게 이제 좋은 한반도 땅에서 살다 보니까 체감을 또 못하고 있겠고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그 염종순 대표님 오시면 전자정부 이야기, IT 산업 이야기 또 재미있게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한창 이야기 나왔던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없앴습니까?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안 써요? USB는 지금도 쓰죠. 아, 그래요? USB는 쓰고? 그것도 이제 행정당국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로 그 뭐라 해야 되나? 재난지원금 줄 때도 플로피 디스크로 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도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그거는 달라진 거네요. 네,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이 그 남의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일본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한국하고 비교를 당해도 한국하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나라 제도가 틀리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이라는 관점만 하나 갖고 딱 봤을 때는 전 세계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문 방송에서 한국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하니 저 나라는 우리하고 달랐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각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특별히 인지는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팩스를 쓰고 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팩스 보내는 게 이게 뭐가 문제야? 편안해 팩시밀리 했는데 그쵸. 다른 나라에서 되게 이제 외계인처럼 보니까 그때서야 팩시밀리가 이게 최첨단이 아니었어? 그쵸.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랬구나.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청이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제대로 된 지휘센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 뒤 부분부터 어떤 그 신기술을 학습하거나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뭔가 좀 빠르게 피벗하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이잖아요. 의지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혁신이 이게 개혁과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식자의 말 중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혁명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혁명이요? 혁명은. 네네. 한반에 뒤집어 버리는. 거기는 거기에 이유도 없고 그냥 바꾸면 바꾸는 거잖아요. 군사혁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요, 현행 제도를 인정해 나가면서 바꿔 나가는 거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나아가는.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바뀌는 구시대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죠.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행정개혁 담당 디지털 담당 대신이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없애겠다. 맞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도장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장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도장을 당장 없앴을 때 도장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 택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뭐 아무나 우리 타다 택시 갖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 자체는 혁명적인 게 맞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걸 도입했을 때 뭐 개인 택시 사업자나 법인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해갖고 택시면허를 따고 제도 안에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쟤는 뭔데 갑자기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 다음 혁명에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혁명에 성공한다라는 게 혁명을 해도 한 방에 뒤집어도
잃을 게 없으니까 혁명을 성공한 건데 그쵸. 한번 혁명을 성공해 놓으면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득권이 생기잖아요. 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 인프라가 되어버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지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이었지만 네. 영국이 기득권이 돼버려서 다시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 뺏기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기득권이 돼서 3차 산업혁명은 일본에 뺏긴 게 됐죠. 근데 이제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주도권을 뺏긴 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렇잖아요. 뭐 네,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패러다임에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건 없건 떠나서 그 정도로 개혁해 나가는 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북한 같은 나라는 그렇죠. 김정은이가 야 내일부터 전부 우보택지로 바꿔 이래버리면 바꿀 수 있죠. 거기에 누가 토를 달았다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 누가 그러는데 가장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쉬운 나라라고 그런 이야기 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좀 더 야멸차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 아니면 뭐잖아요. 네네네. 흑백 논리가 통하는 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회색은 싫어하잖아요. 네? 회색이라는 게 가만히 보시면 네. 흰색이 0이고요. 네. 검은색이 1이라고 친다면 네. 회색은 0.5예요. 그렇죠. 0.5는 개혁이거나 개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 확실하게 하잖아.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뒤집어버리고 그쵸, 제로 그쵸. 베이스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하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일본보다는 약간 성향이. 성향이. 근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회색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가 저 사람 인감하는 사람 못 먹고 살면 어떡하냐. 그것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서를 제출 안 해도 되게끔 하자 그러면 그랬다가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그 사람들 설명해가면서 가려니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라고 봐요. 혹시 염정순 대표님도 그래도 이제 왕래 계속 하고 계시고 일본의 네. 어떤 IT 전자정보 사업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이에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세요? 일본 정부가 달라지는 네, 게? 일단은 일본이 그 사이에 디지털청이라는 부처를 만들었고 그래서 디지털청이 생겨서 총리 직속으로 해가지고 네. 직원도 상당히 뭐 800명이니 1000명 가까이 늘었느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성과로 일단 마이넘버 카드, 전자주민카드 보급률이 뭐 80% 이상 됐고요. 네. 물론 그거 보급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그게 그 정도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씩 줬죠. 카드를 만드는 사람은. 저희 지난 시간에 오셔서 그 얘기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가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거기에 금융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자행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게 내가 마이넘버 카드를 내 거를 내고 뭐 서류를 발급하는데 갑자기 남의 게 나왔다. 홍길동 씨 집안께 서류가 나오고 홍길동 씨 집안에 막 이대호 집안께 막 서류가 발급돼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다 그렇죠. 얘기해 주셨죠.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 카드하고 통합하느라고 그랬죠. 네. 그냥 의료보험 카드가 남의 게 들어와 있어갖고 문제였고 그것도 뭐 상당 부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언을 했죠. 일본 의료보험 카드는 이제 폐지한다. 옛날 우리처럼 이제 종이로 주던. 일본은 플라스틱 카드였는데 의료보험 카드를 폐지한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진행돼서 네. 뭐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마이넘버 카드하고 의료보험 카드가 한 장이면 편한 건 편하죠. 그러면 마이넘버 카드로 이제 통합 이거네요. 통합. IC 칩이니까. 예.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일본의 이제 현재 제가 본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전자정부라는 프로젝트를 예. 단순히 행정 전산화라고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단순한 행정 전산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전자정부는 예. 국가의 경영 체계를 예. IT를 기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에 보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라 하면 행정정보와 의료정보와 교육정보와 사법정보와 금융정보와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죠. 예. 근데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화는 핀테크라든지, 그죠? 네. 가상화폐라든지 이게 세계적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건 국정과제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정보화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그죠? 네. 그 IT, EMR이라든지 전자의무기록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 없이는 의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물류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IT를 베이스로 환골탈태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업무 안에 IT를 도입해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런 행정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이제 IT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보화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NIA. 네. NIA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싱크탱크죠. 네. 그다음에 각 부처의 정보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각 부처의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 한번 이사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다 되잖아요. 각 부처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는 조직,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지역정보개발원, 그다음에 조달청, 네. 그다음에 세큐리티를 관리해주는 민간의 세큐리티를 관리해주는 인터넷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그 부서들이 다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가 정보화가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네. 이거는 이 정보화라는 거는 전산화가 아니거든요. 전산화라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던 것,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전산화예요. 네. 그거를 영어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단순히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전산화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해오던 걸 그냥 통째로 다 바꿔버리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80년대 서울시 공무원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구청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 대장이 종이 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 갖고 와서 복사해 가지고 도장 찍어 줬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발급 안 받아도 되게끔 했잖아요. 이거는 보면 복사해서 했었는데 그 다음 된 게 컴퓨터에 입력하고 프린트아웃해서 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걸 보면 프로세스는 똑같잖아요. 네. 복사해서 줬던 거를 인쇄해서 준 것만 바뀐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직접 뛰잖아요, 인터넷으로. 네. 그러면 프로세스가 바뀐 거잖아요. 공무원 손을 걸치지 않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같은 걸 이용하면 아예 발급받을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우리 연말정산 같은 거 자동으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떼서 제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넘겨주세요 하면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일본의 시체말로 이 전자정부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네. 모두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냥 이 컴퓨터라는 전산화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뭐 DX의 성공 사례라고 나오는 게 이제껏 우리가 이 문서를 갖고 가면 이걸 손으로 입력했는데 AI OCR을 이용해서 이걸 문서를 자동 인식해서 스캐너로? 이걸 컴퓨터에 스캔해 갖고 글자를 읽어서 컴퓨터에 입력해 주는 일을 했다. 근데 그럼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막. 그게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게 1000장 정도였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상당한 생산성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종이를 안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창한 사람이 없고 그냥 열심히 해봐 그러면 아이디어를 들고 와갖고 이걸 OCR로 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거를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답답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디지털청 높은 사람을 네. 넘버 2인가 넘버 3인가 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일본은 이게 없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싱크탱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그 싱크탱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싱크탱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조직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일본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그것도 사실은 뭐 발전은 발전인데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하다가는 뒤처지죠. 그러게요. 이게 전산화랑 정보화랑은 다르다라는 개념도 새삼 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에 특히 우리나라 전자정보 시스템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뭐 주민등록 등본도 못 되고 공무원들끼리 뭐 하는 것도 뭐 잘 안 되고 막 조달청 무슨 시스템도 다운되고 그래서 그게 거의 한 달 내내 막 이어지면서 막 계속 몇 건도 트러블이 있었죠. 맞아요.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졌었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도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막 정보가 잘 돼 있는데 크게 보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이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죠. 보기가 안타깝고 네네네. 속상하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보도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도화하게 되고 네. 뭐 전후, 좌우, 상하 뭐 이래 갖고 전부 연계가 되다 보면 네. 정보 시스템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냥 촘촘하게 격자틀처럼 되어 있으니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다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의문은 갖고 있어요. 네. 이제껏 한 20년 동안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23년 말에 잇따라서 막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기술이 없어진 것도 아닐 거고 기술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적화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일본의 지진 네. 일어난 뒤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네. 그 주민등록 대장이 있어야 네. 그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피해를 입었고 여기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피해 사실 증명 같은 걸 떼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슬슬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각 시청별로 주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시청 청사 안에. 네.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청사 안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네, 그걸 오면 떼주는. 그렇죠. 네. 근데 만일 그게 피해를 입어서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지요. 네네. 컴퓨터 날아가면 끝나는.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그것 때문에 호적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디 백업이 따로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백업이 없으니까. 백업이 있어도 우린 대한민국은요. 네네네. 대한민국은 여기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네. 거기서 이제 다 관리하잖아요. 클라우드로. 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뭐 백업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거기 컴퓨터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또 보관돼 있고.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예. 그리고 정부 부처도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에 4군데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서로 백업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청이 생기면서 비로소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까지는 그 청사 안에 그 서버가 있었던 지자체가 꽤 많았던 거죠. 그러는 경우에 그게 뭐 수몰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산돼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겠죠. 네. 근데 비용도 들고. 통합이 됐을 때 장점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게 간 건데 통합이 됐을 경우에 그런 백업 네. 한 군데가 망가지면 싹 망가지는 거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게 2군데, 3군데 상호 백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 거죠. 이걸 뭐 2번, 3번 백업하면 백업할수록 돈이 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뭐 2번, 3번만 하면 됐지. 그걸 뭐 4번, 5번, 6번 하면 거기에 대한 코스트도 비싸고. 그렇죠. 낭비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인 규명 잘해서 그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그거를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 가버먼트 클라우드라는 그 서버를 만들고 거기다가 각 벤더들이
지방자치단체용 시스템을 올려놓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해서 온라인으로 그 시스템을 쓰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내년이나 후년 정도 돼야 이제 이행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걱정이 많네요. 걱정이 많아. 잃을 게 많아서. 기존 그렇죠. 것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는 따뜻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사실은 신라면을 예. 지금 일본에서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엄청 인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매운 라면을 먹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엄청 인기라고요. 떡볶이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정작 저는 요즘에 신라면을 안 먹어요, 잘. 예, 왜요? 왜 그러냐면 신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뭐랄까 질리는 느낌? 아, 너무 강렬한 맛을 거의 추구하다 몇십 년을.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요, 거꾸로 요즘은 일본 라면을 먹게 돼요. 네. 근데 일본 라면은 뭐 간장라면, 된장라면, 돈코츠 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 맛 자체가 독특하고 잔잔해요. 근데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팍 넣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라면의 냄새, 그 맛이 비슷해질 거예요, 아마. 네. 그렇잖아요. 간장라면에다가 고춧가루 왕창 집어넣고 된장라면도 고춧가루 왕창 집어넣고 그러면 거의 맛이 비슷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질리는 느낌?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겠다라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가 있겠지만 그 너무 그 흑백 논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진영 논리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게 디지털적인 거라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그래서 화끈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때 확 받아들이기도 하고 변할 때 빨리 변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저희도 콘텐츠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인공지능 서비스 AI 그 챗 GPT가 나온 지 1년여가 됐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게 또 학습을 하고 많이 다루고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뭐 미디어에서 AI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지금 AI 쪽 많이 연구하고 있고 네.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AI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AI 그 자체, 네. AI 그 자체는 그 나름대로 또 쓸모가 있잖아요. 네. 근데 AI하고 일반의 어떤 우리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계를 하려면 이쪽 기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정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학습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정비가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데이터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아서 그 부분은 어떨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일본 사람이 저한테 뭐 일본에도 데이터가 많다. 당신네 나라는 5천만이고 우리는 1억 3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 방에 책이 10,000권 있는데 한쪽 집은 빙빙 돌아가면서 서재가 있어서 책꽂이에 그 장르별로 쫙 정리정돈이 돼 있는 데 10,000권이 있다. 근데 어느 집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집이 큰데 그 여기 아까 정리돼 있는 집은 10,000권이었어요. 정리 안 됐는데 이 집 갔더니 책이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많은데 한 30,000권쯤 되더라. 3배나 많아요. 근데 이 책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일본의 경우가 30,000권이나 있지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뒤죽박죽이 돼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제가 아는 분야만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의료정보와 관련 데이터, 교육정보와 관련 데이터, 금융정보와 관련 데이터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본 분야니까. 여기는 데이터가 그렇게 연계하거나 머신러닝 하기 좋은 정도로 정리정돈 돼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료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에 인덱스가 주민등록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청구한 걸 대상으로 해서 염정수라는 사람이 몇십 년간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가 히스토리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일본에는 마이넘버라는 게 이번에 생겼지만 현재 일본의 의료보험 카드에는 그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수십 년간 쌓아온 1억 3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 중에 정확하게 이 사람 데이터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특정한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년 퇴직까지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 사본만 갖고도 그 사람 히스토리를 찾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그 회사 얘기고 그 회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이대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염종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제가 뒤져보니까 16명인가 되더라고, 인터넷으로. 네.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그러면 염종순인데 생년월일이 같고 성별이 같고 뭐 이렇게 막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게 같은 이름인데 뭐 생년월일도 같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1억 3천만 명이니까 그렇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논리적으로는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마도 같겠죠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그렇죠. 논리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거죠, 일본이. 대신에 그런 거 말고 뭐 국회 무슨 뭐 문서 같은 게 있어서 법률 지식을 한다든지 이런 건 관계 없겠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 어떤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AI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 일본이 많이 발전돼 있죠. 기계적인 것들. 기계적인 것들. 근데 그게 데이터로 밑바탕에서부터 쫙 올라와야 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 현안 하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토요타 그룹에서 품질 조작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네. 사실 토요타 하면 그 품질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토요타 계열사 이 소형차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네. 다이하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다이하스부터 어떤 그 수출용 차량의 어떤 충돌 시험할 때 그 데이터부터 조작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부품도 뭐 조작된 걸 썼다라고 하고. 성능 조작을 했고. 현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벌써 한 그런 것들이 발각된 게 한 예. 20년 전부터 발각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닛산 자동차가 그랬고요. 일본의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뭐 설계상의 오류, 부품의 어떤 하자 이게 아니라 조작, 은폐 이런 문제까지요? 그렇죠. 그래요? 다 보도도 됐어요.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품질의 일본이었었고 정직의 일본이었었고 책임의 일본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본을 그 좋게 평가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란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코스트 삭감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생산성을 올리고.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는 환율이 거. 막 저거 되니까, 그죠? 엔화가 다 비싸지니까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자꾸 돌파하라고 하니까 적은 돈으로 높은 성능 내는 거. 그걸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왜 못하냐고 찍어 누르니까 그때부터는 조작을 하기 시작하고 조작한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은폐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 그래서 그거는 이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여러 산업에서 그게 다 발각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만한 거를 상품을 하나 얘기하면 일본 여행 가실 때 갔다 오실 때 대부분이 사오는 게 그 초콜릿 사오지 않습니까? 초콜릿? 그 뭐더라 눈에 뭐 있어요. 삿포로 쪽에서 만든 초콜릿 하얀 초콜릿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해도에 그 저기가 있는 회사인데. 검색 찬스. 코이비토. 그거 시로이 고이비토. 시로이 코이비토. 시로이 고이비토라는 회사가 지금 국민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그래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그 초콜릿이 유효 기간이 지난 거를 써가지고 그 회사가 그래요?
1년 정도 그 판매를 못하고 아, 퇴출됐다가 지금 다시 영업정지 당했었던. 예, 다시 나와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사건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냥 누구 직원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뭐 그쵸, 은폐해오고 막 거죠. 이랬던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일본 사회 전반에 네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유명한 요정에서 네. 그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반찬을 네. 내놓고 하다가 그것도 걸렸고. 그런데 그거는 또 더 재밌는 게요. 그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 뭘로 유명해졌냐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장이 어머니였던 거 할머니였어요. 네.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이고. 네. 근데 반성 기자회견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마이크가 안 켜진 줄 알고 그냥 너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래라. 패닉이 일어나가지고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 변명을 맞추는 하라고 걸. 했는데 그걸 마이크에 뻥 들어가고 아이고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일본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것들이 바로잡아지지 않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문화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거는? 그건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상하잖아요. 그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아베 총리 때 예. 아베 총리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손타쿠. 예? 손타쿠라는 단어가 손타쿠? 일본에서도 유명했고 한국에서도 한국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손타쿠가 뭐냐면 알아서 기는. 아. 그러니까 내가 아베 총리가 자기 부하한테 불합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직접 네. 그 부하가 그 상사의 눈빛을 읽고 눈치껏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랐느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시를 했는가라는 근거는 또 안 보이는 그런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손타쿠라고 해요. 입안의 혀처럼 알아서 다 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척하면 착 약간 이런 겁니까? 그래서 요 근래 일어난 사건을 최근에 예. 작년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알 텐데 네. 첫 번째 일본의 예능 엔터테인먼트 회사 네. 우리나라에 얘기한 뭐 저기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그 정도의 큰 그 정도의 대형 넘버 기획사. 오사카에서 가장 큰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니즈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 키타가와 자니즈라는 사람이 만든 예능 프로덕션인데 네네네. 일본의 소위 남자 아이돌 예. 애들은 다 그쪽 출신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스마프라든지 예. 다 그쪽이에요. 오. 그 회사는 이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키워서 훈련생으로 키워가지고 데뷔를 시키는 아이돌 연습생. 그 정도로 유명한 자니즈라는 회사인데 네네네. 이 키타가와 자니즈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네. 뭐 지병으로 네. 돌아갔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양반이 생존했을 때 네. 수많은 연습생들을 네. 성추행을 했다. 그 사람이 소아 성애자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이요? 그거를 20년간 이 사람은 자행을 해온 거예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한두 명 대상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백 명이요? 그것도 신문에 난 얘기인데 수백 명을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성추행을 해왔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니즈라는 회사는 간판을 내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 연예기획사 그 창업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면 20년 동안 피해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얘기해봐야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그냥 눈물만 흘린 사람이 있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죠. 예. 있는데 이 사람만 목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일을 계기로 일본의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왜 그랬는가. 와.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방송국 관계자들은 몰랐느냐. 예를 들어서 방송국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그 방송국을 제재를 하거나 했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왜 안 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기는 했는데 만일 그 사람을 우리가 추궁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방송국에 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을 아무도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방송국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고. 네네. 일본 사람들은 그 방송국 사람은 아니, 그 방송국에도 그 보도국이 있을 거고 기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손탁구를 하는 거죠. 아 그냥 알아서 자기 조직을 굳이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막 이런 거요? 그걸 했다가 이 자니즈의 키타가와 자니즈라는 사람의 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네네네. 좋을 게 없겠다. 그래서 방송국은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인터뷰 한 사람이 보니까 광고 대행 업체, 네. 광고 대행 업체가 우리나라 뭐 제일기업, 현대 애들 이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도 예능인을 섭외해서 광고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알았대요. 아 근데 또 쉬쉬. 알았는데 이걸 했다가 아까 얘기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스마프라든지 이런 예. 사람 출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시킨다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안 한 거고. 뭐 이런 식의 것들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은 그게 묻어져 버렸던 건데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거를 주간지에서 계속 리크를 했었는데 좀 크게 다뤄지면서 피해자들이 나서게 되고 이게 비로소 사회 문제가 돼서 죽고 나서야. 그래서 그 자니즈라는 회사는 작년 연말에 간판을 내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뭐 외신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국내에 번역돼서 나온 기사 한두 개로는 봤는데 이렇게 큰 문제인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동안. 얘기하면 빅모터스라는 중고 자동차 그 제일 큰 회사가 있었어요. 예. 빅모터스. 빅모터스. 이 회사는 자동차 정비도 하고 중고 자동차도 팔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자동차 보험도 당연히 팔고 엄청 큰 회사죠. 예. 텔레비 CM도 많이 나오고. 예. 근데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 무슨 고발이었냐면 고객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차를 우리 창고에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면 네. 정비소 직원들이 망치를 가지고 가서 멀쩡한 데를 부시는 거예요. 아, 일부러 수리비 많이 나오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 찍고 원래 사고 나서 들어왔을 때는 요 정도만 망가졌었는데 네네네.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망가지고 사진 찍어서 청구를 하는 그래서 돈을 부정 수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건데 네. 그게 그 전국적으로 수많은 정비소에서 그 일을 벌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얘기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한두 개 매장에 한두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윗사람들은 야 매출을 올려라. 네. 매출을 올리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있잖아. 그런 거 좀 해봐. 이런 식의 것들. 아, 그러니까 뭐 망치 들고 가서 그런 얘기는 안 밑에를 하지. 부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열심히 해. 야, 방법이 영업을 더 없어? 방법을 만들란 말이야. 하면 그치. 아니 알아서.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거는요. 네. 그 회사가 자동차 보험 대리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일본에서 가장 큰 보험 대리점이 손해보험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손보 재팬이라고 하는데 네. 그 회사는 자기들 보험 대리점이기도 하고 큰 회사니까 인재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직원이 몇십 명이 이 회사에 파견 나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다 알잖아요, 이제. 아, 쟤네 어떻게 영업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매출 올리는지. 그리고 이게 자기네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손보사에서는 돈 이제 피해 보상 더 많이 그렇죠.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입 다물고 있었냐면 뒷돈 받았대. 이 회사가 자동차 보험을 팔아줬잖아요. 예. 아, 판매사 역할을 해줬으니까 자기네 보험 상품을 팔아준 판매 창구니까. 그러니까 손 닦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해서 뭘 하겠느냐. 아, 우리의 어떻게 좋은 보면 게 이제 좋은 거지. 우리 상품 팔아주는 고객사인데 그쵸. 우리가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야? 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셨으면 좋겠던 것은 그것을 옳고 나쁜 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네. 일본 사회에 네. 그런 문화. 정신 문화가 남아 있는데 그 손탁구라는 게 그죠? 손탁구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인간적인 부분 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일본하고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에 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위안부도 동원을 했었고, 그렇죠. 그죠? 징용공도 동원을 했었고, 네. 거기에 관여된 사람도 있고, 네. 문서도 다 있는데 용기 있게 손 들고 나와서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내가 손들고 나가서 뭘 폭로하고 시끄럽게 하고 내가 무슨 뭐 세상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염종순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내가 나쁘다고 해서 저 나라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토나 그 나라의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전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손해 안 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거래에서 손해는 안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막 손가락질하고 너 표리부동한 사람 너 알잖아. 왜 아는데 얘기를 안 해. 너 왜 은폐를 해. 이렇게 막 윽박질러 갖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차라리 윽박지르는 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일본에도 그래도 이번에 이게 발견된 것들은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었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닛산이 됐든 토요타 그룹이 됐든 그 시로이 코이비토 초콜릿이 됐든 자니즈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빅모터스가 됐든 맞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상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목소리를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아까 얘기한 손해보험 재팬의 직원이 20명이라고 파견 나가고 있으면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손해를 주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네 회사에 보험을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윽박질른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들의 문화, 인식은 어떠한지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가 항상 으르렁거리는 게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누구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세우는데 누구는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세우고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은폐하고 조작하는 거는 이것도 문화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충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니네 나라 사람은 나빠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저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뭐 책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랑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일단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책임을 엄청나게 무겁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죠. 그게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책임이 무거운 것도 아는데 그래서 책임 안 지려고 한다는 책임을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너무 신박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본은 할복을 책임지고 뭐 할복을 한 내린 거 했잖아요. 옛날 사무라이 시절에.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계약을 했어요. 책임지고 납기 안에 물건을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지고 납기 안에 물건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한국과 일본 기업이 비즈니스 했을 때 틀어지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이꼴 퍼펙트하게 100%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나는 100% 책임을 질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일단 자세에 있어서. 자세도 그렇고 나는 실제로 100% 책임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돼. 이 사람이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잘 안 하잖아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끝까지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일본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일본은 그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안 지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납기를 못 맞췄으면 그렇죠. 그럼 책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업하고 거래를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품질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는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할 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계약한 게 아니라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한 거다. 여기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한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책임지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잘 빠져나가게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그 가스미 가세끼 문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고유명사인데요. 가슴이 가새끼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세종로. 네. 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의 은어냐면 그 공무원들이 공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회의록이나 네. 조약문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문학적인 수사 기교를 이용해서 본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가슴이 가새끼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공문을 쓰는 그 일본의 문학적 기술 막 이런 거예요. 일본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자정부법이 있고요. 네. 일본에는 전자정부법 닮은 디지털 정부법 뭐 이렇게 통칭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행정정보, 내부 행정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행정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네네네. 안 되면 그 요구를 해라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는. 합리적인데요? 네. 네. 근데 그걸 가져다가 살짝 바꿔갖고 일본에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법에는요,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네.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필요하면 그냥 이거 안 찾아보고 서류 떼오세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쭉 전반적인 걸 보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맨 뒤에다가 등 뭐 이런 걸 넣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맨 마지막에 두 글자, 세 글자가 앞에 법문을 싹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슴이 가새끼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그런 수사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아까 책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는 근거를 안 남긴다든지 그런 언저리에서 손 닦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어떤 책임질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편하게 일하네요. 그걸 잘 알아들으면 네. 편한 건데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면 힘들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손 닦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염종순 대표님 덕에 일본의 문화 인식에 대한 걸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긴 것에 감겨라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뭐 그러니까 힘센 자에게 먼저 가서 그쵸. 약간 굴복하는 것도 그런 문화고. 그러니까 뭐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찰 없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법. 정말 이거는 독특합니다.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예. 70몇 년째 일당 독재를 쭉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힘을 써서 독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꿀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자민당 안에는 지금 파벌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파벌 안에서 그 피 튀기는 싸움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마지막 선을 넘지 않고 마지막 해서는 이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당신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헤어져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화해를 하고 싶으면 나는 당신의 이만큼은 좋은데 이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논법을 잘 안 쓰죠. 그렇죠. 극단적이죠. 그게 특히 정치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상대방을 완전 부정해버리면 부정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는 엄청 경멸하면서도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은 넘지 않고 남겨둔 다음에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고 당 또 만들고 나중에 또 합당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일본은 그 내에서 절대 깨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는 안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런 점이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 창당을 한다는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마찰은 크겠지만 그 변화와 혁신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포지티브한 측면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상대를 하면 좋겠다. 배울 건 배우고. 혹시 그 오사카 엑스포 얘기를 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연말이었죠. 11월이었구나 벌써. 11월에 파리에서 그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탈락을 했죠. 사우디 리야드에게 졌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2030년 부산 엑스포였고 됐으면 그 직전이 2025년
오사카 엑스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이제 한 1년여 남은 건데 일본에서는 어때요? 25년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요? 잘 되나요? 일단 그 여론 언론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네. 이제 기대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뭐 1조 정도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화로요. 네. 한화로 1조 정도면 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결국 뭐 한 3조, 4조까지 돈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니 2배도 아니고 어떻게 서너 배까지? 그게 이제 일본이 운도 안 좋은 게요. 그 엑스포 유치한 이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도쿄올림픽도 망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적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엑스포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 각국의 우리나라 부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전시를 하고 작은 나라들은 주최국에서 만들어갖고 입점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미국관을 만들어야 되고 영국이 영국관을 만들어야 되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납기가 있잖아요. 최소한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짓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하반기까지 거기 국가관을 짓겠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비싸가지고. 그게 이게 월드 엑스포는 국가관을 지을 때 그 나라가 돈 들여서 그쵸. 짓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단가라든지 자재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니까 그 건축의 임금도 올라갔을 거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그거를 그 국가관을 내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발주를 못하고 망설이고. 그냥 저희는 오사카 엑스포 안 갈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망설이고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는 뭔가를 질라 그러면 최소한 1, 2년 전엔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국가관 신청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갖고는 엑스포 못 한다. 그렇죠. 그냥 자국민들을 위한 그쵸. 엑스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1호로 국가관을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는 국가관을 짓겠습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래요? 네, 대한민국 1호예요. 그 월드 엑스포인데 아무도 오사카 엑스포 부지에다가 자기네 나라 국가관을 자기네 돈 들여서 안 지으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을 도와줄게. 우리가 먼저 짓겠다라고 했죠. 대한민국관, 한국관이 1등이야 이렇게 기빨고 잤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네. 이제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결국은 오사카 만국 박람회 주최 측에서는 네. 이거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방향을 틀어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돈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가관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짓겠죠. 그 일본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끝까지 버팅했던 나라는 일본 돈을 해주는데. 그 일본 돈을 해주는 건 아니지. 일본이 짓고 뭐 임대를 해준다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곤 하겠죠. 근데 이제 본질은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뭡니까 인터넷상으로 가상현실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 엑스포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의 최신 문물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 세계 최신 문물을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어서 메타버스 같은 게 없어서 현장에 가서 봐야지만 실감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잖아요. 정보도 그렇죠. 입수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서 거기 박람회 장에 가서 그렇죠. 대한민국 관, 미국 그렇죠. 관, 일본 관을 들어가서 봐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도 있고 해서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하면 얼마든지 보는 세상인데. 그렇죠. 유튜브에 다 나오고. 과연 엑스포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행사를 개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자동차서 모터쇼를 했거든요. 작년 말에. 모터쇼. 모터쇼를 했는데 모터 회사가 출전을 안 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안 나와요? 모터쇼에?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자동차 회사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모터쇼 이름을 모빌리티 쇼라고 바꿨던 거.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쇼였는데 자동차가 안 오니까 이제 드론도 출전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태가 변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건물 지어서 그 만들어 가지고 엑스포 유치하고 이런 거? 저는 사실은 뭐 한국이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본에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오사카 쪽에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 유치하시는 활동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옳을까라는 회의는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 근데 뭐 결국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못하게 돼서 가슴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화위복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거를 개최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를 거기에 돈을 썼어야 됐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플러스가 됐겠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의 현재를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산 엑스포가 떨어진 게 다행이다. 그거를 뭐 떨어졌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제기한 그 주제를 생각해 볼 만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거기 안 가면 그걸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 꿈돌이 나오고 대전 엑스포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다 가서 보고 싶어. 안 그러면 못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 아니면 그냥 뉴스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정도 가보고 싶어 이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유튜버들이 그냥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맨날 찍어서 막 올려주고 막 하고. 그리고 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도 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특히 25년, 30년 되면 뭐 그때는 그렇죠. 뭐 메타버스 세상이 또 편하게 될 테니까요. 이 사우디 리야드가 됐는데 일본 이제 2030년에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쵸. 우리는 메타버스로 사우디에 분명히 그거 메타버스로 중계해 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편하게. 그쵸. 오늘 해서 오랜만에 ecorporation.jp 염종순 대표 통해서 일본의 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또 우리랑 또 달랐던 문화 이런 것도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오실 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